합장하오니 자비의 문을 열고 문 위에 담비를 뿌려 목마른 저희들 가슴에 보리에 푸른 싹을 돋게 하소서. 항상 욕심 많고 성잘내고 어리석어 고통스러운 넉보의 구례를 벗지 못하는 저희들은 찬란한 부처님의 달 세계로 어건계와 중생계가 닿을지라도 오늘 세운 이 소원 끝없사오니 그러하니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마여 나지요 하리고 하느며 더럽지고 깨끗하기도 하느며 늘기고 늘기고 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요즘 이 대한민국 사회는 그래도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이전만큼 그런 그 스트레스는 좀 없는 듯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정권 때 참 대한민국이 경쟁 사회로 내몰렸죠, 그죠? 뭐 지금도 경쟁이 치열한 사회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은 정말 그 이전 정권 때는 무한 경쟁 시대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실감 날 정도로 모두가 발가벗고 뛰었던 그런 그 긴장감 넘치는 그런 그 시절을 우리가 보냈었는데. 그렇게 이제 경쟁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한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쓰고 있는 말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죠. 어떻게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실 때 난 그래도 성공했어 하고 자부하십니까? 이만하면 성공한 인생이야. 아마 자부하신 분들이라 저는 여깁니다. 그럼 그 성공한 인생의 그 성공이 큰 성공이다라고까지 한번 밀어붙일 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리게 된 데는 지하철역에 붙어있는 2장의 포스터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작년에 이제 역이 하나가 생겼어요. 분당선에 속한 역인데 선정릉역이라고 생기는 바람에 아침에 보람의 법당 다녀오는 것도 무척 편했습니다. 거기서 한 코스만 가면은 강남구청역이고 거기서 7호선이죠. 갈아타면은 보람의 법당은 정말 모든 시간을 다 합쳤어도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아주 괜찮은 그게 이제 다 그 전철 때문인데 사실 저는 전철 타는 걸 그렇게 즐기지 않습니다. 지하에 들어가는 게 싹 내키지가 않아요.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어딘가 음산하고 또 우중충한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서울에서는 바쁜데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고 약속을 지킨다는 건 빈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편리함을 따라서 지하철 이용의 빈도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지하철 타는데도 솔솔 재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하철에만 붙어있는 말하자면 기독교에서 한 장 붙여놓는 포스터, 또 우리 불교에서 풍경 소린가 하는 데서 붙여놓는 포스터, 그게 꼭 2장이 이렇게 붙어갖고 늘 그 묘한 대비를 이룹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켜보셨을 겁니다만은 기독교는 시끄럽고 말이 많고 불교는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불자서 그런지 배부를 찌르는 그런 어떤 통렬함이 있고, 그래서 즐겨보는 그 재미가 그래도 이 기차 기다리면서 이 전철을 이렇게 다니는 조그마한 이 기쁨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는 이제 불교 계통 누군가 이름 지금 자세하지 않는데 원효 스님 이야기를 붙여놓고, 한쪽은 이제 어느 목사 이야기를 붙여놨는데 둘 다 주제가 성공이에요. 응? 근데 원효 스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사람들은 성공에만 마음을 두지 성공하는 일에 마음을 두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성공이라는 결과에만 신경을 쓰지 그 결과는 성공하게 하는 인자나 요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결과니 사실은 그 과정 내지는 그 원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다. 그게 그들이 성공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하면서 진정 우리를 하여금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요인은 무엇이며 또 인자는 무엇일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취지로 원효 스님 이야기는 펑퍼짐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 또는 우리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그런 인자가 있다면 그게 뭘까? 그거부터 한번 깊이 성찰해 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그 포스터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옆에 목사가 뭐라고 적어놨는데 역시 말이 많아. 차가 늦게 오는 것 같아갖고 여유있게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마을에 구렁지에도 나무가 하나 심어져 있었고 냇가에도 나무가 이렇게 줄줄이 심어져 있었는데 가뭄이 들었대요. 근데 희한하게 냇가에 있는 나무들은 다 말라 죽어버렸고 구렁지 높은 데 있는 나무 한 그루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뭄이 끝나고 새로 이제 냇가에 물이 차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죽은 나무는 베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베어버리면서 죽은 나무들을 파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물이 옆에 흐르니까 뿌리가 깊이 안 들어갔던 거예요. 냇가 옆에 있는 나무들은. 그 바로 옆에 있는 냇가의 물을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물어 버려서 냇가의 물이 사라져 버리니까 뿌리가 물을 찾을 수 없어서 말라 죽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해갖고 구렁지 나무를 파봤더니 여기는 원래 물이 없었으니 지하수까지 뿌리를 내리고 돌틈 사이로 흙틈 사이로 깊이 내려갖고 저 밑에 있는 지하수에 뿌리를 박았더라. 그 가물어갖고 냇가 나무들은 다 말라 죽어도 지하수는 안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예화를 들면서 우리가 지금 고통을 겪고 시련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어야만이 성공하게 된다. 그러니 시련을 달게 받고 그 시련으로서 저하거나 꺼려하지만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감사 안으려는 노력을 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
그래서 옛말에도 고진감래라는 말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딱 적어놓은 거야. 어때요? 나름 설득력이 있죠, 그죠? 어? 우리 고생 끝에 뭐가 온다? 낙이 온다. 이런 말 합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은 방금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읽어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하까지 잘 들어줘, 그죠? 아예 메마른 땅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그 메마름의 시련을 이겨낸 결과 지하수에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어떻다? 오히려 가뭄이라고 하는 더 큰 시련이 닥쳐왔을 때 너끈히 살아남았지만은 이 여유 있는 상황을 즐겼던 내과의 나무들은 가뭄이 닥쳐왔을 때 속절없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음을 보고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건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참 한마디 참 설교 아닌 설교가 거기 베풀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고진감래 그게 상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책이나 하책은 될 수 있어도 괴로움을 버티고 괴로움을 잘 극복하면은 물론 성공한다라고 하는 말을 부처님은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행간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줘요. 그렇게 일군 성공은 큰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생 끝에 찾아온 낙은 큰 낙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진감래? 그건 당시 우리 부처님께서 교화하실 당시 인도 사회로 치자면은 자이나 교도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자이나교라고 들어보셨죠? 딱 세 사람만 들어봤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는지.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죠? 들어봤으면 들어봤다고 고개를 끄덕거려. 안 들어봤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있는 모양이다 하고 고개를 끄덕거려야 되겠죠? 여러분이 내 사정을 알면은 그렇게 눈을 흐르게 까지고 어깨를 뻣뻣하게 세우고 못 들어봤다 와 이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볼 수 없어요. 나는 어제 구인사에서 저녁에 특강을 끝내고 밤 10시에 차가 없거든. 그 되게 아침에 자고 아침 7시 잘 타면은 11시 법회는 충분히 맞춰요. 10시에 동서울 떨어지면은 전철 어디를 가니까. 근데 보람매 법당이 10시부터야. 그러니까 도저히 그 시간에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구인사에다가 차를 내달라 그래가지고 영월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 근처에 영월이 있어. 영월역에서 기차가 2시 40분에 떠나 서울. 그럼 밤 11시에 가가지고 2시 40분까지 버티다가 그걸 타고 새벽 5시에 청량역 떨어져갖고 그래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께 법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자이나 교도에 대해서 좀 아느냐고 물어보고 난 여러분들 양심이 있으면 알면 안다고 거기를 끄덕거리고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아유 저렇게까지 와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라도 끄덕거리자. 나는 이래 해야지 우리가 예의라고 생각해. 내가 아침에 보람매 법당에는 내가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내가 이렇게 왔다는 거. 그들이 무척 미안해할까봐. 이제 우리는 여기니까 이제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지. 이제 자이나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괴로움으로만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 즐거움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는 없다. 그래서 고행을 주장하는 거예요. 해탈이니 열반이니와 같은 그런 궁극적인 즐거움의 세계를 성취하려면은 고행을 통하여 지극히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는 수밖에 없다. 그런 괴로움이 닿을 때 비로소 뭐다? 즐거움이 오니 괴로움으로만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고진감래, 괴로움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논리로 수행자들을 수행의 길로 인도한 게 뭐다? 자이나교. 고행으로는 결코 열반이나 해탈과 같은 큰 즐거움, 큰 성공은 거둘 수 없다. 해탈이나 열반은 작은 성취가 아니죠. 우리 불자가 말하는 크나큰 성취입니다. 이런 크나큰 성취가 얻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얻어진다? 그건 괴로움으로 얻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더 착하다. 괴로움을 견뎌내면은 나름 성과가 없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즐거움은 어떻다? 큰 즐거움일 수가 없고 그렇게 얻은 행복은 어떻다? 큰 행복일 수가 없고 그렇게 성취한 성공은 큰 성공일 수가 없다. 여러분들
우리 부처님의 성공법을 그래서 부처님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시려고 합니다. 그게 아마 원효 스님께서 행간에 남겨뒀던 진짜 성공하게 하는 일은 뭐로거든 있더라 하는 이야기나 내용 아닐까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들 성공하셨다라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별로 표정이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만 우리는 뭐 이렇게 살다가 가도 됩니다. 뭐 이만하면 됐죠. 그 하수상한 세월 이렇게 또 버텼으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 자식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 성공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 무한 경쟁 사이에서 그냥 좌절하고 패배자로 그냥 끝나야 됩니까? 성공해야 돼, 그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이유 중에 중요한 하나도 여러분들의 자식들, 그 자식의 자식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정말 간절할 겁니다. 그리고 이왕 바라건대 그 성공이 큰 성공이 되고 그 성취가 큰 성취가 되면은 좋겠다는 바람 저도 가지고 여러분들도 가질 겁니다. 우리 새끼들 중에 크게 성공한 자식들이 나와야 돼요. 그 자식의 자식들 중에서라도 어떻습니까? 성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성공도 작은 성공이 아니고 어떻다? 큰 성공을 하는 자식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 법을 오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부처님께서는 다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네가 얻으리는 즐거움이 큰 즐거움이 되고 네가 얻으리는 성공이 큰 성공이 되고 네가 거두리는 성취가 큰 성취가 되려면 큰 즐거움은 반드시 즐거움에서만 큰 즐거움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무슨 말이냐? 성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순간도 즐거웠던 사람만이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이 진짜 큰 성공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이 어떻다? 힘들고 어렵고 재미없는데 억지로 했던 사람은 나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는 있을 줄 몰라도 어떻다? 그렇게 얻은 성과는 절대 큰 성공이 못 된다. 그래서 실제 성공학과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저작을 읽어보게 되면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 우리 사이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성공하기까지의 과정도 재밌고 즐거웠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진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식이 지금 성공할지 안 할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아마 공부들 하고 있는 자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공부를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면은요, 그 아이들이 미래는 상당히 전망이 밝습니다. 근데 아주 죽으려고 하는 놈들이 있죠.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시정하는 법이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아. 즐거움으로만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하고 부처님께서는 딱 결정을 해요. 나는 이것과 관련하여서 뭐 오늘날 현 시국하고도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바깥에 해도 아주 찬란하지만 등불이 또 이 방을 갖다 환하게 비추고 있고, 제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저 뒤에까지 어떻습니까? 크나큰 참 소리로 제 이야기를 듣는 것도 다 이 전기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인류가 처음에는 습기 시대였고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였고 그리고 철기 시대를 거쳐갖고 요즘은 전기 시대다 그럽니다. 전기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병거사님이 찍고 있는 저 카메라도 전기가 저 안을 돌아갔고 말하자면 힘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뭐 중국 제품을 빼버리면 살 수 있나? 살아봐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전기를 빼버리고 살 수 있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기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수준으로 끌어올린 실질적인 장본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이클 패러데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1791년에 태어나서 77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1867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영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과학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과학자 그러면 아인슈타인을 떠올리죠. 아인슈타인의 실험실에 항상 걸려있었던 단 한 장의 사진이 마이클 패러데이의 사진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아시겠죠?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 알아보거든. 아인슈타인이 알아본 과학자가 마이클 패러데이라고 하는 것은 아인슈타인은 독일쪽 사람입니다. 영국하고는 어떤 면에서 앙숙이야. 그런데도 영국 과학자인 마이클 패러데이를 자기 우상으로 걸어놨다. 아니나 다를까 영국에서는요, 마이클 패러데이가 죽을 때 웨스트민스턴 사원에 그 정도에, 그리고 대저택을 나라에서 지어주고 기사 자기를 갖다가 주고 영국 왕립연구소 회장직을 2번씩이나 그에게 붙여. 말하자면 영국 과학자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야. 이 사람.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명예를 누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사람이 뭘 발견했느냐면요. 도저요. 그러니까 아예 전기를 대중화한 사람이 패러데이고 그 전기를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자가 누구다? 패러데이. 그래서 영국 여왕이 한번 물었대요. 빅토리아 여왕인데 그때는. 아니 이보시오. 그 많은 전승과 그 많은 전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게 뭐 필요하요? 그러니까 패러데이가 뭐라고 한지 압니까? 글쎄요. 지금 당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조만간에 그것 때문에 세금이 많이 그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빅토리아 왕이 좋아갖고 계속해라 그런 거지. 이런 거 감각까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실제 오늘날 우리가 이런 편리한 생활을 하는 게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마이클 패러데이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래야 그런 명성을 누렸죠. 그런데 여기에도 반전이 있어요. 그 마이클 패러데이는요, 못 배운 과학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집니다. 영국 노팅엄이라는 데서 태어나는데 가만히 짝이 없는 대장장이의 아들한테 초등학교도 들어갈 동 말동 겨우 들어가갖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13살 되더니 재본소 직공으로 들어가. 그리고 7년간 재본소 직공을 합니다. 불행하기 짝이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읽기, 쓰기 같은 걸 기본적으로 했지 산수, 수학 이건 근처도 못 가본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아인슈타인은 통계학자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최고로 존경한 과학자가 된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어려운 역경을 어떻게 이겨내고 그 시련을 이겨내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학자가 되었구나 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본소에서 그 반전이 벌어집니다. 재본소에서 제보를 하는데 뭘 제보합니까? 책을 제보하잖아요. 고객들이 책을 맡겨놓고는 가져가지 않은 책이 많이 있어갖고 책을 펴볼 기회를 가졌는데 읽고 쓸 줄 알았거든. 책이 재밌는 거야. 그래갖고 주인한테 이야기를 해갖고 밤에 내가 경비도 쓰고 숙직도 쓰면 어떻겠냐. 더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여기서 밤을 보내게 해달라 그랬어. 그렇게 해라. 재본소 주인은 좋지. 그러면서 밤에 말이에요. 밤을 새워갖고 책을 읽기 시작한 걸 7년을 읽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패러데이의 전기에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그 재본소에서의 일이다. 정말 그곳에는 책이 많았다. 나는 밤마다 그 책에 빠져갖고 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재미를 봤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책 읽는 게 재밌었던 거야.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은요, 성공하기까지 과정을 재밌게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인생들 재밌으십니까? 오늘 하루도 눈 뜨면서 재미난 하루가 시작됐다 하셨습니까? 아유, 또 해가 떴냐? 이러고 일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성공인 인생이 되고 여러분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고 여러분 하는 일이 성공, 그 중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려면 그 일을 하는 과정 자체가 즐거워야 되고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뭐다? 아주 재미가 나고 신이 나야 돼.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간 재미가 나가고 밤잠을 안 자고 책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7년간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가운데 험프리 데이비라고 하는 당시 영국의 유명한 화학자가 패러데이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건 내 조수해라 그래요. 성실하니까. 이 험프리 데이비하고 마이클 패러데이가
같이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들 다이아몬드가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사람이 그 둘입니다. 다이아몬드 안 끼고 있는 사람은 잘 모르시는데, 끼고 있는 사람들은 좀 알 거예요. 그 큰 광학, 말하자면은 돋보기를 가지고 다이아몬드에서 쏴보는 최초로 한 사람이야, 그 둘이가. 그렇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탄산가스의 특수한 구조가 뭐다? 다이아몬드구나. 그 사람들이 그런 것도 밝히고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험프리 데이비가 발굴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조수해라 그래. 조수해도 이제 차나 끓이고 청소하라는 조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밤을 새워. 왜? 비커도 있고 시험 장비도 있고 실험을 해보는데 정말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밤새 지 혼자 나가서 실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20대, 30대, 40대 보통 사람들은 수식을 알아갖고 금방 결론이 나올 것도 자기는 수학을 못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실험만 거듭한 거예요. 1000번, 10,000번, 100,000번 실험을. 그래갖고 40대 후반부에 가고 드디어 발표를 하게 되는데 영국 사회가 아니라 세상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법칙들을 그냥 발표. 수학을 한자도 못 배웠는데 아주 고등 수학의 공식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내놓습니다. 어떻게? 실험을 하니까 이렇게 된 걸 자기는 그냥 적은 거야. 놀라웠죠. 그래갖고는 영국이 마이클 패러데이 때문에 산업화가 더 빨라지고 대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기사 자기도 주려고 했고 대저택도 지어주려고 했고 왕실 연구소 뭡니까? 회장직도 주려고 했었는데 다 거부합니다. 기사 자기도 안 받아요. 대저택도 안 받습니다. 왕실 연구소 회장직 2번이나 거부합니다. 왜? 나는 재밌어서 했을 뿐이지 이걸 바라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재밌어서 한 연구를 이런 물질적이고 지위 같은 것으로 보상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재미의 고상함을 뭐다? 모욕하는 거다 그래갖고 안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너 묻어 죽게 하니까 거부합니다. 이거 하려고는 한 거 아니다. 나 재밌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느냐? 작은 공동묘지에 묻어달라 그래요. 왜? 자기 친구들이 그거 다 묻혀있어요. 자기 친구들 다 못 살아갖고 공동묘지에 묻혔을 거 아닙니까? 지도 거기 한 자리 해주면 되겠다. 대신 꼭 나에게 뭘 해주고 싶으시면 이걸 도와달라 한 게 뭐냐?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과학 아카데미. 인도 전역의 가난한 아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과학의 열정, 인생의 열정을 피워주고 싶으니 그걸 스폰서해 주세요 하고 왕실에다가 부탁합니다. 그래서 패러데이의 크리스마스 강의는 유명해요. 그 갈 때마다 촛불 한 자루, 양초 한 자루 들고 가고 다이아몬드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읍니다. 이 촛불과 다이아몬드 중에 어느 것이 이 양초와 다이아몬드 중에 어느 것이 더 가치롭다고 보느냐?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가 가치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촛불이 가치롭습니다. 촛불은 스스로 어둠 속에서 빛을 내고 밝힐 수가 있지만 다이아몬드는 혼자서 빛도 못 내는 존재입니다. 다이아몬드조차 이 촛불의 빛을 받아야 빛이 난다. 여러분들은 지금 양초처럼 빈곤한 가정이 있을 줄 모르지만 그게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는 길이니 부유한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가치롭다는 것을 자각하고 열심히 해라고 가르쳐. 그래서 그 사람이 발견한 수없는 전자기 유도 법칙과 같은 거 엄청난 특허권을 가지는 건데 특허권을 행사 안 합니다. 공개해버립니다. 학자들에게. 누구나 이거 쓰라 그래요. 나 돈 벌려고 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재밌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난리가 났죠? 응? 그 크림반도를 둘러싸고 지금 벌어집니다. 크림반도. 흑해연 안에 있는 크림반도. 근데 이 크림반도 크림 전쟁이 이 마이클 패러데이 시절에도 벌어져요. 그때는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 제국이 붙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러시아에게 2번 집니다. 그래서 크림반도 전쟁을 벌일 때에는 영국하고 프랑스의 원군을 촉변. 그래서 영국이 전쟁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이기죠 그때. 그때 왕실에서 마이클 패러데이에게 전쟁에 도움이 되는 물자를 개발해달라 그래요. 일종의 무기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과학은 무기를 개발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라고. 어떤 학자인 줄 알겠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죠. 13살짜리 재봉공 직공이 이 위대한 과학적 혁명을 이루려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그러나 그걸 가능케 한 하나를 뭐다? 마이클 패러데이에게 물으니까 뭐다? 재미였다. 나는 책 읽는 게 재밌고 실험하는 게 재밌었다. 그 재미가 이런 큰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하루는 실험에 몰두하고 있는 그 마이클 패러데이를 보고 손자를 안고 이렇게 나와갖고 물어봅니다. 한밤중에. 얘야, 그거 어디다 쓰려고? 이 밤중에도 그걸 그렇게 껴안고 있느냐? 하고 질문하니까 마이클 패러데이가 뭐라고 하느냐? 툭 쳐다보니 자기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거든. 어머니는 그 아기 어디 쓰려고 이 밤늦도록 껴안고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이클 패러데이가.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야 이놈아, 아기를 쓰기는 어디다 쓰냐? 좋아서 하는 거지. 예 어머니, 저도 어디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좋아서 합니다. 이거 재밌어서 합니다. 큰 성공의 비결이 거기에 있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수행하는 순간이 재밌고 즐거운 자가 열반을 얻고 해탈을 얻는 거지. 수행하는 순간에 힘이 들어가고 어떻습니까? 하루가 석 달 같고 가보자 트는 순간 아파갖고 몸이 뒤틀리고 하지 마라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딱 보면은요, 성공할 아이냐 아니냐, 성공할 수행자냐 아니냐 보인다니까. 그게 재밌어갖고 그게 몰두하고 있으면 어떻다?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즐거움으로만 진정한 큰 즐거움을 얻게 되니까. 나는 그 마이클 패러데이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나도 일부 공감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 우리 법사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2009년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대불정경을 우리가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그때 그 10권의 책을 번역을 다 하고 제 책소에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책이 팔릴까 안 팔릴까를 두려워한 말하자면 출판사에서 긴가민가 하고 있었을 때. 근데 이제 출판 기념회 같은 걸 하게 되면 선전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게 됩니다. 그 우리 대원불교대학에서 또 대원정사에서 법사님이 용기를 내갖고 우리 쪽에서 그럼 출판 기념회를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신 바람에 그 출판사에다 이야기를 하니까 책을 찍게 된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때 우리 2009년도 역사문화 어딥니까? 해관에 가갖고 한 적이 있었죠. 그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면요. 그 책이 이 미얀마의 민군 사회가라는 스님이 번역을 한 책인데 미얀마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팔리어랄지 산스크리트 원어가 안에 많이 쓰입니다. 그걸 영어 학자들이 영어로 또 번역을 해요. 근데 영어가 미얀마 영어야. 미얀마 영어는요, 영국 사람들이 못 읽는 영어입니다. 나도 번역하다 이상하고 물어보면 이거 영어 아닌데요, 그래. 그 번역하겠다는 사람은 원고료를 많이 달라 그런다는 거야. 그러다가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럼 내가 보니까 책이 같이 있다 해갖고 내가 해주겠다 그러고 원고료는 그쪽에서 알아서 여건되는 대로 책정해라 그랬어요. 얼마나 책정하더라고. 오케이 그랬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번역을 시작하면서 매달 원고료에 해당하는 게 있는데 책이 수만 매가 나오니까 원고료가 엄청나요 그게. 4년 내내 번역하는 기간 동안 매달 얼마씩 받아도 되는 돈이라. 그런데 내가 중간에 원고료 받기를 포기를 했어요. 왜 포기를 했냐? 책이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가치로운 거야.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가치롭고 재밌는 책은 나로 하여금 공부하게 해준 것만 해도 내가 고마운데 내가 그 원고료 지금 당장 안 받아도 되니까 나중에 줘도 된다 하고 일단 계좌를 폐쇄해버렸어요. 내가. 자기들 보내려고 하는 거. 그리고 책이 나왔잖아요. 나오고 난 다음에 원고료 어떻게 할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팔아갖고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면 그때 생각하고 안 생기면은 묻어둬도 된다 갖고 내가 안 받은 사람이야 그걸. 근데 그 책이 지금 팔리지가 잘 안 해. 그래서 아마 금생에 그 책 원고료는 못 받을 확률이 커요. 그지만 나는 패러데이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도 조금 비슷한 경험, 그만하지는 않지만 느끼는 게 그게 좋고 재밌으면은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대가랄지
외적인 어떤 보상이랄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더라고. 재밌으니까 한 건데 원고료가 뭐하러 필요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는 일이 뭐다? 재밌고 즐거워야 돼. 아주 정신을 쏙 흡인할 정도로 그 일이 즐겁고 재밌으면 어떻다? 반드시 그 끝에 뭐가 있다? 성공이 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재미가 성숙한 재미여야 돼. 아무 재미나 아닙니다. 그 즐거움이 고상한 즐거움이 돼야 돼. 예를 들어서 오늘도 이제 보람의 법당 간다고 실로선 올라탔더니 내 옆에 앉은 놈이 고등학교나 좀 됐나? 태블릿 PC인가 이걸 꺼내놔놓고 게임 한다고 날린 거야. 그 안에서 지 혼자 두들기면서 속으로 아이고 이 자식아 공부를 그래 해봐라. 부모들은 다 그 생각 납니까 안 납니까? 어? 네 인생이 달라질 건데. 근데 그 자식이 공부를 안 하고 그걸 왜 하느냐? 그게 재밌거든. 그러면 그놈 두들기다 보면 푹 빠져서 두들기다 보면 큰 성공할까요? 아이라 이거야. 왜? 그건 성숙한 재미가 아니고 고상한 즐거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뭘 보고 성숙한 재미라고 하고 고상한 즐거움이라고 하느냐? 부처님 딱 정해주십니다. 네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전에 설레이고 그 일을 하는 동안 즐겁고 그 일을 끝내고 난 다음에 뿌듯하다면 그건 성숙한 재미요 고상한 즐거움이다라고. 알겠습니까? 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설레어야 돼. 아 이거 하게 됐다. 하는 동안에 뭐 해야 된다? 즐거워야 돼. 역시 즐겁다. 끝내고 난 다음에 어때야 된다? 참 훌륭한 거 했다 갖고 뿌듯해야 돼. 그냥 재미로 하자면 재미날 게 없지는 않습니다. 응? 남자들 꼭 하는 거. 어? 아 회사에서 다 끝나고 저녁쯤 되면은 직장 동료들하고 어떻습니까? 나가고 어? 그냥 6시 퇴근 시간 가까이 오면 벌써 설레요. 이거 한다고. 그리고 가연 한 잔 쫙 들이키면 어떻습니까? 즐겁고 재미나. 문제는 끝나고 난 뒤야. 끝나고 나면 어때요? 마누라한테 떡길 거 생각하니 괴롭고 주머니 사정 참 그래 됐으니까 문제고 내일 아침 일어날 때 속 부대끼니까 그것도 유쾌하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끝나고 나서 뿌듯하지 못한 짓이야. 그런 즐거움은 저질의 즐거움이요. 어? 그런 즐거움은 뭐다? 미숙한 재미야. 알겠습니까? 성숙한 재미와 미숙한 재미 구분할 수 알겠죠? 어? 그럼 여러분들 동감하실 겁니다. 아 그래 하기 전에 설레이고 하는 동안에 즐겁고 하고 난 뒤에 뿌듯한 일을 만나갖고만 할 수 있다면 그건 명분이 있는 일이고 고상한 일이고 성숙한 일이거든. 이 끝에 크나큰 성공은요 보지 않아도 정해진 겁니다. 그걸 원효 스님이 이야기하셨을 것이요 부처님이 이야기하셨을 거야. 이야기하십니다. 피티, 수카, 소마나사 원전에서는 일을 하기 전에 설레이는 걸 보고 피티 그래요. 일을 하는 동안에 즐거운 걸 보고 수카 그럽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뿌듯한 걸 보고 소마나사 그럽니다. 수행자가 수행에 성공을 거두려면 그 수행이 피티와 수카와 소마나사로 장엄되어야 하나니라. 그러니까 수행자가 큰 대도를 틀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수행하러 들어가기 전에 수행하게 됐다고 설레어야 돼. 수행하는 동안에 수행의 재미가 솔솔 나야 돼. 그리고 끝나고 나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대장부로서 멋진 공부했다고 뿌듯해지지. 이러면 조만간에 돌을 타는 거야. 하기 전에 벌써 안거가 하는 동안에 하루가 3주 같고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아이고 그래도 그거는 하기 전에 안 설레고 하는 동안 괴로워도 끝나고 나면 뿌듯하다. 그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뿌듯한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는 있다 없다? 있어. 있는 거예요. 있지만은 어떻다? 크게는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여러분들은 오늘 법회 오기 전에 설레었어요? 오늘 법회다. 지금 법회 하는 동안 즐겁습니까? 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어때요? 오늘도 보람찬 시간 보냈다. 뿌듯하죠? 그럼 벌써 그게 뭐다? 성숙한 재미고 고상한 즐거움이니 그건 앞으로의 성공을 보장하고 그 성공도 큰 성공일 뿐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런 게 있든 없든 이렇게
그렇게 누렸으면 그게 성공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법에 잘 오셨어요? 잘못 오셨어요? 과연 잘 왔다라는 생각이 나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야기하고 건데.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살이 재밌습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봐. 난 재밌어 죽겠다 소리 안 들어. 지겨워 죽겠다 소리 안 들어. 재밌어 죽겠다도 아니고 지겨워 죽겠다도 아니고 막 얼추 이저 그저 그죠? 그러죠? 근데 그거요 이상한 겁니다. 부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재밌는 일이 없어서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재밌는 일은 꽉 차있는 게 세상이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네가 그 세상에 재미가 없는 듯하고 그 인생살이에 그렇게 재미가 안 느껴지는 줄 아니? 재미를 느끼는 센스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재미가요, 재밌는 줄 알아야 재미납니다. 재미나는 게 있어서 재미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게 재미나는 줄 아니까 재미가 나는 거야. 바둑 못 두는 사람한테 바둑 갖다 줘봐. 뭐야? 힘들 끄문들 갖고. 그죠? 바둑을 보면 어때요? 밤잠을 새우고 두들긴다? 알아야 재미가 나는 거야. 그게 재미나는 줄 아는 센스. 그게 어떤 의미에서 지혜일 줄 몰라. 재미지수, 재미나는 것을 보고 재미난다라고 알아채는 센스, 그게 너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높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뭘 보고도 까르르 까르르 웃고 뭘 보고도 어떻습니까? 신나하고 흥미 있어하고 재미를 하죠. 태생적으로 나올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재밌어하게 나옵니다. 흥미로워하게 나와. 왠 줄 압니까? 모르거든. 모르면 궁금해지거든. 궁금함에서 뭐가 나온다? 흥미가 유발되고 신기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다 압니까? 사는 거 알아요? 죽는 거는 알아요? 광대한 우주에 대해서 알아요? 인생과 죽음, 삶과 사망, 그리고 광대한 우주, 오묘한 인생과 광활한 우주의 생성과 전개와 소멸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는데도 여러분들 궁금해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재밌는 것도 없는 거야. 애들은 궁금해할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재미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몰두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라오면서 그런 재미를 느낄 줄 아는 센스가 점점 둔감해지고 무뎌진 그 결과가 오늘 이 자리, 이 모습들 아닌가 한번 곰곰이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남은 생이 얼마가 되든 간에 이제 남은 인생은 즐겁고 신나게 살아야 됩니다. 아주 재미있어 죽겠다 싶게 살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재미를 재미나는 줄 알아내는 그런 센스를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돼. 그게 다시 젊어지는 길이요. 그게 진짜 뭐다? 청춘으로 되돌아가는 길. 암만 젊었다 하더라도 흥미를 잃어버리면 늙은이요. 아무리 늙었다 하더라도 사는데 재미를 붙이면 젊은입니다. 재미 붙이는 그 센스, 그 센스가 턱없이 떨어진 걸 우리는 통렬히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떨어진 재미를 다시 키울 수 있을까? 관심 가질만 하죠? 그것만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요새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대. 엄마 감동이야.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세상은 감동이에요, 여러분들.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요. 존재 속의 생명이 또한 감동이요. 생명 속의 인간이 감동이요. 인간 속의 종교가 감동이요. 종교 속에서 특히 불교가 감동입니다. 어디 감동하지 않을 게 없고 어디 재미없을 게 없고 어디 흥미를 안 붙일 게 없어. 그런데 그것이 재미나는 줄 알아채는 센스가 무뎌질 때도 무뎌지고 무너질 때도 무너졌기 때문에 덤덤해버리는 진짜 늙어버린 거야.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피부
빛을 젊은 피부로 살려내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다? 재미를 재미나는 줄 알아내는 그 센스를 다시 살려내려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기를 써야 됩니다.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뭐 여러 방법도 아니다. 간단하다. 그 간단한 방법 이야기한다 안 한다? 혹시 안 할 줄도 모르다 하고 조금 우려가 느껴집니까? 하고 갑니다. 무뎌질 대로 무뎌진 우리의 재미를 파악해내는 그 섬세한 센서, 성숙한 재미, 그리고 고상한 즐거움을 파악해낼 줄 아는 그 센스를 키워내는 방법이 뭐다? 법해 놓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즐거움으로 즐거움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부처님만 하십니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베풀어지는 법문법회가 뭐다? 여러분의 그 센스를 비약적으로 키우는 사실 가장 쉬운 법이다. 그러니까 오늘 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는 사람하고 안 노는 사람은 그런 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나아가서 불교 대학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해요. 불교 대학 하면서 딴 거 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세상이라는 게 살만하구나. 인생이라는 게 정말 축복이구나. 삶과 우주 그 자체가 감동 그 자체구나를 파악해낼 줄 아는 그런 수준 높은 안목을 얻어내게 하는 그런 정보가 베풀어지고 그런 노력을 하도록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시간이 뭐다? 이런 법문법회고 그리고 뭐다? 불교 강의. 사물이 되어가지고 어떻습니까? 불교대학 시작했죠? 네. 여러분 불교대학은 뭐는 있어도 뭐는 없다? 입학은 있어도 졸업은 없다. 나 졸업했는데 하고 안 오면 안 돼. 알겠습니까? 매 학기 등록을 해가지고 또 들으면서 즐거움을 추출해낼 줄 아는 그런 센스는 어떻다? 비약적으로 키우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봐라 이거예요. 어? 우리 살 날이 얼마 남았을 줄 몰라도 사는 게 재밌으신다. 뭘 봐도 그 속에서 성숙하고 고상한 즐거움이 느껴진다. 그런 안목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 때 그게 자신에게 영향이 되는 거고 기회가 될 때 한마디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진짜 크게 성공한 아이를 만드는 뭐가 될 수 있다?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아시겠죠? 네. 난 참 오늘 이 법회 오기 전에 설레었어요. 오죽했으면 영월로 새벽 5시에 내려갔고 씻고 제대로 자지도 않고 어떻습니까? 쫓아올라 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역시 여러분들 뵙고 부처님 이야기하는 것은 즐겁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끝내고 나면 그 밥맛이 좋다 안 좋다? 좋을 수밖에 없는 거야. 뿌듯한 거지. 그러면 그 자체가 뭐다? 오늘 하루는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부처님 앞에 당당히 아릴 수가 있다. 오늘도 성공적인 삶을 살고 하시는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제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세음보살 겨울 지는 산사에 혼자 우는 저 산새는 바람인가 연불인가 밤하늘에 별을 있는 불을 밝혀놓고 시절이면 따라와서 옥의 합창 경연해라 절마당에 내려앉는 궁녀소리 바람소리 내 님인가 돌아오라 상그림자 오래 그림자 말을 할까 소리쳐 불러볼까 대답은
여기 익숙했다고 또 이쪽으로 저쪽으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2주 후에 는 이제 보람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행사가 많죠. 우리 한 번은 토살법회도 한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우스님도 초청을 셋째 주입니다. 초청을 해서 이제 법문도. 그러니까 3월 말이가 워낙에 쌍계사가 이제 벚꽃이 피는데 개화식인데 이번에는 한 4일이 늦어서 4월 4일 날 개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4월 10일 날 아마 그 만개해가지고 가장 절정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쌍계사 벚꽃.